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제 창당 발기인대를 열어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했습니다. 약칭은 새정치연합이라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나름대로 새 옷을 입고 탄생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색을 탈색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옛 민주당의 정치적 거점이자 새정치연합의 거점이기도 한 호남, 그중에서 특히 전남지사 선거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남이 새정치연합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부산은 새정치연합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초대석에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바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요일별 코너는 특종의 진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년 넘게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월드 리뷰가 앞서져서 네. 주요 국제 뉴스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아마 이 동서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예. 크림반도 투표 결과 오늘 발표. 러시아에 귀속될 가능성은 뭐 대단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한 90%가 넘게 예, 찬성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결과는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번 그 주민투표 불과 2주 전에 느닷없이 결정된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 러시아에 편입되는 것을 지지하는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 지위를 갖는 것과 크림 자치공화국의 1992년 헌법 회복을 지지하는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찬성한다를 위한 표기 부분은 있지만 반대를 위한 칸은 없습니다. 기괴한 그런 투표를 하겠습니다. 기권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크림반도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투표에 위화감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서 조국을 등진 뒤 한 달도 안 돼서 이 지역은 최대 3만 5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러시아파에서 친서구파로 뒤집어지니까 흑해 함대 등 자신의 군사, 경제, 이권을 잃지 않기 위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주변국 군사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사태는 크림반도를 도화선으로 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안에 크림반도가 속해 있었죠. 러시아계의 주민들이 상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하고 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은 또 친러시아가 아니라 친서방파라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크림반도, 지금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에서는 이러다가는 이 러시아의 기득권을 유지할 길이 없다. 크림반도는 우리 분립을 해서 러시아의 품에 안기자.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져 왔던 거고, 그 국민투표가 이제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의 그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서구는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는 러시아 군인 고위 공무원의 방문 금지와 은행 자산 동결 같은 이런 그 제재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러시아 은행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추가로 부과하는 동시에 소치에서 열릴 G8 8개 나라 정상회담 취소도 언급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냉전 종결 선언 이후 실로 4반세기 만에 세계는 다시 냉전의 초입에 들어서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크림 투표를 앞두고 막판까지 진행된 외교 노력 모두 실패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법은 외교적 노력입니다. 외교적 노력이 또 실패로 돌아간다면은 이 군사적 대립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이게 미러가 격돌을 한다면 이게 뭐 국제적인 전쟁의 규모를 좀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서방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상황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12면 기사인데요. 예. 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여전히 조선일보는 검찰발 기사를 통해서 문건 위조와 간첩 사건은 별개다. 유우성은 간첩으로 의심할 만하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내 탈북자에게 돈을 받아서 북한의 탈북자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대북 송금 브로커를 하면서 거액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2년 6개월 동안 북에 26억을 송금을 했는데 수수료의 30%를 유우성 씨가 챙겼다. 뭐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이 30% 정도를 유우성 씨가 뗐는데 사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이런 돈이 들어오는 거 이거 결코 바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적발하면은 뭐 가만두지 않을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보위부가 유우성 씨의 이런 송금 브로커 역할을 눈감아 줬다는 거지요. 검찰은 아무래도 유우성이 뭐 북한하고 뭐 연계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봐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죠. 예,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유우성 씨가 현재 간첩이라는 증거는요. 여동생이 180일 동안 국정원에 묶여 있는 동안에 심적 압박을 받고서 말한 거짓 진술뿐입니다. 여전히 이 죽은 자식의 무엇을 만지는 이런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검찰, 국정원. 기사 행간을 보니까 이 사건을 2010년에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했다가 뭐 위법이지만 사안이 가벼워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때 얘기를 이제 와서 왜 들춰내서 또 보도까지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유우성 씨 간첩 조작이 그 검찰에까지 불길이 번지면은 조직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을 보면은 이 검사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쓴 저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이 책 2011년 9월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황교안 장관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런 해설서라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은 국가보안법상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조, 변조는 물론이고 위조, 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 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한 주체가 바로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검사도 날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바로 황교안 장관의 견해입니다. 자, 검사는 속았다. 이거 뭐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황교안 장관은 이 책에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어도 이게 조작된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어도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안통이고요. 예.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미필적 고의는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지난해 9월 유우성 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국정원에서 진본 출입경 기록을 먼저 받고 10월 중순에 전혀 다른 내용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서 위조본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뒤 그런 다음에 법원에다가는 위조본을 제출했단 말이죠. 예. 진본도 보고 위조본도 보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게 진짜야? 라고 의심해보고 충분히 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본을 법원에다 제출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거의 고의적 간첩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은요. 따라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국가보안법에 기초해서 본다면은 이 검사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고 날조죄로 말이죠. 예. 자, 이 국가보안법 무고 날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 사건 한 건뿐이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의 해설서는 역설적으로 유우성 씨 변호인단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민 변호사 말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장관의 해설서가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처벌하는데 유리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검찰 또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그 사람에게 국가보안법에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날조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국 위조본을 만들어 와서 국정원에다 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에게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드러난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의 범죄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 날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준다는 견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검찰은 지금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조직이기주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한겨레 신문의 견해입니다. 검찰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에게 날조죄를 적용하면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자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공범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의 공소유지 명분마저도 깨진다는 거죠. 예. 자, 하여간 이런 정황을 통해서 보면은 검찰, 국정원 그리고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유우성은 간첩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 하는 겁니다. 이 몰고 가려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증거 조작, 이걸 국가보안법상 날조가 아닌 그냥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렇게 함으로써 이 검사와 국정원 요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예.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범죄자들한테 이걸 맡깁니까?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1면 기사입니다. 최혜영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것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보 정당인들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한 이런 글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따라서 좌절감이 깊어진 진보 정당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잔잔한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우울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라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우선은 그걸 인정하자. 나부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빈곤은 지속적이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덮쳐온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신이 강하더라도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빈곤한 사람을 무능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도 폭력인데 여기 생활고까지 겹치면 점점 더 우울증에 빠져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진보정당 활동가들 보면은 어렵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닥치는 이런 빈곤의 문제, 그동안은 외면을 해왔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일상인데 일상 자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니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돈 이야기하면은 돈 밝힌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애써서 외면해왔는데 그러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부 갈등 문제에 따른 그런 심적 고통, 이것도 역시 진보당 당원들의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극심한 정파 갈등으로 상처받고 피폐해진 경험들이 많은 진보정당 활동가들에게 차곡히 쌓여있는 문제가 바로 내부 갈등이다. 심리적 불안감과 조바심까지 겹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지들 상호간에 상처 주는 것도 다반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돈도 못 벌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운동판이 다 무너진 거지 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예. 활동가에게 무한한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문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법을 제시했네요. 욕심 부리지 말기, 가끔씩 놀러가기, 햇빛 보며 살기, 가끔씩 맛있는 거 먹기,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수다 떨기. 예. 진보정당 활동가들도 사람입니다. 예. 엄숙주의에 젖어서 일상의 고통을 계속 누르고 삼키고 외면하고 하루 이틀이죠. 예. 가끔 햇빛을 보자. 이런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예. 한겨레 일면을 보면요. 복지공무원 한 명당 기초수급자.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그 차이는 얼마나 할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복지 틈새를 메워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 등촌 3동과 중계 2, 3동 여기는요. 공무원 한 명이 평균 5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담당하는 반면에 예. 수급자가 거의 없는 강남 3구 중심의 부유층 주거지에서는 1인당 6명만 맞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8년차 사회복지공무원인 박상철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모녀 사건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품을 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 예. 이 박상철 씨가 소속된 주민센터는 사회복지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이 수급자 1,500명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 1인당 500명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위기가정 발굴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계동하고 반포동을 단순 숫자로 비교하면 한 80대 1. 80대 1. 예, 담당 인원이요.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 부모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분들의 그런 애환입니다. 호전 가능성이 없으니 희망도 없고요. 치료법마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연명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죽어야 끝나는 고통이 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희귀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중증 환자는 2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평범한 서민 가정에 누군가 중증 희귀 난치병에 걸리면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안에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돕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예.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은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외부 전문가 30명과 동아일보 논설위원실과 편집국, 채널A 보도국 차장급 이상 기자 30명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일 잘하는지 업무 평가를 했습니다. 예. 다른 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잘한 참모 베스트 5. 1위가 김장수 안보실장, 2위가 이정현 홍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공동 2위네요. 예, 그리고 4위가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가자들은 현재 청와대 참모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꼽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언이 가장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예. 왜 이러겠습니까? 아니,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또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면은 직언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직언 싫어하니까 마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네요. 예. 예. 잘한 청와대 참모 5위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있는데 예. 못한 청와대 참모 2위에 또 조원동 경제수석이 있고요. 예. 예.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편집국 채널A 보도국 차장급 이상 기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니 글쎄요. 하여튼 동아일보 안에 이게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아일보라도 좀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권력의 하수인 또 권력의 어떤 버팀목이 되지 말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는데, 자, 20일에 하는 민관 확대 규제 점검 회의. 여기는 이름에서부터 힌트를 얻으셨겠습니다만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참석 대상자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인 규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단체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무제한 토론하는 이른바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회의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고도 하는데요. 회의의 방식과 성격을 확 바꿀 걸 요구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규제는 처붓을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다.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왔던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원군이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인 참석 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서 규제를 아주 그냥 산산조각내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제가 있어야 한다. 라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규제 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이니까요. 예. 근데 요즘에 공무원들이요. 규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규제를 없애자라는 쪽에 이 공무원들이 더 힘을 싣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자본에 포섭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아주 규제개혁회의 끝장 토론 뭐 할 거 있을까요? 다 같이 같은 뜻인데. 예. 자, 하여튼 끝장 토론을 하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추상같이 드러납니다. 한국일보 31면 오피니언면을 보면은 변창흠 한국도시연구소장 세종대 교수 이분의 칼럼이 있습니다. 규제는 절대 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 칼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규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교화해야 할 뿐 아니라 규제의 최종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 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해 누구의 어떤 자유는 보장하고 어떤 자유는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가 명료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투자 활성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누적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긴 노동시간, 가장 높은 수도권 집중도, 가장 짧은 주택 거주기간 등이 그렇다. 서민들은 전세 대란,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누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데 어떤 규제를 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새로 합의된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규제는 우리 사회를 훨씬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한겨레 8면 기사 주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이 말이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의 책 632만 원어치 1,300여 권을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문용린 교육감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일체의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문용린 교육감 출마를 한다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저서 구매 내역을 보면은 교육청 산하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지난해 9월 24일 서울 매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부 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문용린 교육감의 책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를 204만 7,500원 어치를 구입해서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315명에게 나눠줬는데요. 문용린 교육감은 이 행사에 강사로 나와서 학부모 교사 등에게 유아가 행복교육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진흥원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책을 공짜로 나눠줬다고 하는데 말이죠. 본인이 직접 강연한 곳에서 책이 공짜로 배부가 됐는데 말이죠. 문용린 교육감은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의 책인 걸로 오인한 거 아닙니까? 통상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통상 이렇게 책이 뿌려지는 곳에서는 말이죠. 파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인회를 하거든요. 예. 문용린 교육감이 여기 사인했다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분명히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 경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지요. 예. 자, 그런데 도립 마산의료원은 대규모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총사업비 597억 원을 들여가지고 마산의료원 본관과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왜 없앴는지, 서부 지역 경남도민들은요, 거액을 들여서 마산의료원을 신축하는 경남도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만성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해서 폐업한 103년 된 진주의료원 폐업 논리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는 노조도 없고, 만성적자가 없는 모양이죠.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남도 지역 내에서 지역 차별한다. 네. 이런 느낌 갖겠습니다. 그렇죠. 마산은 이렇게 확장 공사하고 진주는 없애고 말이죠. 예. 자, 경향신문 1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PD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울은 대박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이대로 가다가는 쪽박이 될 겁니다. 정미홍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경선 참여 선언. 그중 주목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사, 또 2번의 신년사, 취임 1주년 기념사 어디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장의 신년사는 어땠을까? 존경하는 시민 고객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이 본격적으로 흘리기 시작해서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고 서울의 상징 가로가 될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도 시작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 난지, 뚝섬, 반포 등 4개 지구에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한강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 총 5번 신년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2007년과 2011년은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딱 한 번 언급한 정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어땠을까? 확인된 3번의 신년사 중 2006년 것을 보면 그 역시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언급한 바 없었으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혹시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각종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저는 이미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첫 취임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1000만 명의 대한민국 수도를 말하자면 책임진 자리잖아요. 예. 정미홍 예비 후보가 보는 박원순 시장의 문제점. 300조 원 경제 규모의 거대 도시를 올빼미 버스, 마을 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육성, 이런 구멍가게식 발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발전기와 필요한 크레인이 아니라 호롱불과 호미로 맞서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마치 답변이라도 되는 듯한 박원순 시장의 2014년 신년사 내용.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는 과정일 뿐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고. 당장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복지나 경제는 되지 못한다고들 지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르트문트시는 1990년대 말 대형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 3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고심 끝에 도르트문트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 소통 기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IT, 나노, 물류, 전기차,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소통이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소통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소통이 곧 복지고 경제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코너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 드리는 앙케이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여하는 체육훈장, 청룡장, 김연아 선수는 점수가 부족해서 못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장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 접한 김연아 선수, 속으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뉴스바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유력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슈 탐험 초대석 통해서 모두 두 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주말이면 그 전남 지역으로 줄곧 내려가시나요? 주말이면 정도가 아니라 늘 거기 있죠. 예, 어제도 보도 보니까 광양 쪽에 들리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 의원님은 지방에 계셨지만 어제 통합신당 창당 발기인대가 열렸습니다. 신당의 당명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당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식적이고 친숙해진 이름이죠. 썩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께 이미 친해진 이름이니까 이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너무 기발한 이름을 지어내는 것보다 편안하고 가까운 이름도 괜찮죠. 예. 전남지사 후보시기 전에 사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부침 지켜보셨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통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잘한 일이죠. 저는 작년부터 조기 정계 개편,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이전에 야권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제가 이번 통합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주장대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몇 가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가 당원의 고령화, 당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입니다. 예. 두 번째가 당원들의 직업적 편중, 자영업, 무직, 농업 등에 편중돼 있고 화이트 칼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지지계층의 공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새누리당 편이고 노동자는 진보정당 편인데 민주당은 그게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정책 노선에서 일부 국민들의 의심이랄까 하는 게 좀 있었죠. 이번 통합이 민주당의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당원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직업적 편중에서의 화이트 칼라의 충원 문제, 그리고 정책 노선의 정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느 것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경선 방식의 결정, 그리고 공천 과정의 잡음, 공천 결과가 공정하냐 아니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느냐의 시비 등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다뤄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군요. 네, 전남지사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는 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혹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전후에서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 다음 날 제가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서 배웠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의에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열심히 해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예. 대인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 몇몇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어떤 후보를 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전남지사 선거 경선 과정 이 좀 요동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 어떻게 좀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박지원 선배께서 대의에 맞게 선거에 임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중립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물 정치인답게 그리고 대의에 부합하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시고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남지사 선거는 당내 경선, 이제 뭐 새정치연합, 민주연합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경선이 좀 본선보다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승용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들과의 구도, 지금 이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경선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여론만을 놓고 보면은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올 것 같습니다. 예. 경선룰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당심이냐 이제 민심이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은 이렇게 가면 나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선 룰 관련해서요. 특별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를 뛰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신당에서 이제 경선 룰이 정해지면 그게 이 의원님께 유불리를 떠나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따를 수밖에요. 그러나 이제 경선 규칙에서 꼭 지켜야 될 대원칙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번 통합이 새정치를 위한 통합이기 때문에 새정치에 걸맞는 경선 방식이 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건 당연한 거요. 예. 두 번째로는 통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특별히 불리해서는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새정치에 걸맞은 경선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그 방식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또는 예상되는 그러한 방식 또는 과거에 여러 번 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주는 게 좋겠죠. 예.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결단하시면서 뭐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이낙연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네,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냈고 또 차기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도민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의원직 사퇴서 제출한 건 어떤 과정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요? 지금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접수가 돼 있으니까요. 예. 국회가 열리지 않는 때는 의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국회가 열릴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마지막 어떤 역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이번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요. 네. 예. 뭐 이낙연 의원님을 포함해서 당내 후보들의 좀 연쇄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뭐 진정성 있는 경쟁도 좋지만
이게 당내 출혈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때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1월 20일 출마 선언 때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지사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단계가 오면 국회의원 기득권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단계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당초 지난 13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려다가 보류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뭐 당 지도부에 유보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이란 것은 말하자면 사전 선거 운동을 허용받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게 예비 후보 등록을 늦춰달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 대표님과 사무총장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제가 그것마저 뿌리치기는 어렵다 생각해서 그걸 수용을 한 거죠. 예. 사무총장 말씀으로는 의원직 사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게 되면 다른 그 경쟁자들도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예비 후보 등록만이라도 좀 늦춰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직은 사퇴서를 냈고 예비 후보로서 등록은 안 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예. 예비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좀 제 입장이 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은 앞으로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당과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논의를 해서 최소 한도의 이해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조기에 당내 경선이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예. 그 다른 분들 나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비슷한 시기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될 텐데 또 그렇게 가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거의 생각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 혼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어깨띠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도전 경쟁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늦추고 있습니다. 예. 사실 통합신당 창당 결정되기 전에 전남 특히 뭐 호남 전체적으로 좀 그 안철수 의원 쪽 바람이 좀 불었다가 뭐 여론조사 지지도로 보면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다른 기류도 좀 느껴진다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전남지사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양쪽이 합친 것은 주로 전남 때문에 합쳤다기보다는 호남 이외의 지역 때문에 합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죠. 6.4 지방선거에 국한에서 본다면 말씀이죠. 예. 전남의 경우는 예선이 더 중요해졌다 하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전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편해진 것은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 어떤 입장들 전달해 주시던가요? 네, 많이 좋아들 하시죠. 불가피해졌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예.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일부 이제 지식층에서는 또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 아니냐, 호남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출마 선언하시면서 행동하는 혁신도지사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예,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정을 이끌겠다 이런 포부신지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게는 현직 지사님이 재임하신 10년 동안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전남의 발전 전략의 틀
이것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그런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도민 앞에 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특별히 지금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호남의 인구가 충청권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좀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호남에서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충청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호남 쪽이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충청권만 인구가 늘어난 거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모두, 제주도는 빼고요. 강원, 영남, 호남이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충청권만 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일 겁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고 완화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넘쳐나서 충청권으로 가도록 했다. 그 결과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호남이 꼭 행복한 건 아니죠. 호남은 인구 역전 현상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 전략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 필요성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막차 를 호남도 타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새로운 차를 준비해서 호남 나름의 발전 전략, 호남다운 발전 전략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지사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버스 공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으로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역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내세우며 수요 맞춤 버스와 혼잡지역 2층 버스 도입 등을 추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버스 공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편,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TV조선에 나온 최병묵 월간 조선 편집장, 채널A에 나온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의 말. 무상 버스, 이제 또 뭘 또 무상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 무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돈이. 어딘가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버스 운행하는 버스 기름은 무상으로 넣습니까? 그럼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은 돈 안 받고 합니까? 버스는 누가 정비하고 정비하는 사람은 돈 안 받고 합니까? 뻔한 얘기. 뻔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뻔한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공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심재철 최고위원.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완전 공영이라는 버스 공짜 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버스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 때문인데요. 2008년으로 시계를 돌려봅니다. 한 토론회. 또 정 후보께서는 또 스스로 부자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요즘 카드로 타죠?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한 70원 하나요? 한 70원 하나요? 응? 네,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그러니까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이 1,000원.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뉴스바는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들 인터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전직 의원이시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춘입니다. 예, 요새 부산에 계속 머물고 계십니까? 예, 저는 3년 전에 완전히 귀향을 해서 예.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그 얘기부터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예. 인터뷰한 이낙연 의원께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 당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라는 우리의 지향점과 또 민주당이 가졌던 과거의 역사성을 같이 결합한 괜찮은 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름이 게 아니라 예. 진정으로 새정치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새정치 약속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름이 또 중요하지만 이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당도 당명에 새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야당도 새자가 들어가 있는데 예. 누가 진짜 새정치를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별히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어떤 포부가 있었는지요? 저는 3년 전 귀향할 때 31년을 떠나 있었던 고향이지만 저를 키워주고 또 고향에 대한 그 사랑을 만들어준 부산이 너무나 몰락하고 있고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낸다는 것에 고향에 돌아가서 마지막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결국 목표는 부산을 바꾸는 건데요. 지난 23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점 지배체제 하에서 부산의 정치, 행정, 또 사회, 또 민생 전체가 다 왜곡이 되고 발전이 아니라 후퇴의 방향으로 그렇게 퇴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부산의 대개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될 시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산의 몰락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 어떤 분야가 좀 이렇게 후퇴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총체적 몰락입니다. 한마디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도시가 부산이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예. 경제적으로도 80년대의 부산과 지금의 부산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지 거시 경제적인 그런 통계 숫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지표, 민생 지표로 하는 것도 전국 7대 광역 도시 중에서도 가장 최악 수준이고요. 예. 심지어는 전체 도농복합 지역인 17개 시도를 다 합쳐도 꼴찌 수준의 그런 민생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무슨 힘 있는 여당 이런 식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어떤 미신이나 그런 우상을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산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나마 또 이거 반전시키려면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난 23년간 똑같은 수법으로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을 기만해 왔는데 결국 힘 있는 여당 후보 혹은 새누리당 후보가 중앙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부산을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계속 써와왔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무슨 예산을 좀 받아오더라도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수도권으로 도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고도 눈 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독립도 말하기도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부산은 과거처럼 모든 지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힘 있는 여당 혹은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진정한 지역 발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습적 인식을 깨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임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오거돈 전 해양수사부 장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더 지지율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지금 무소속 후보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난 한 달간 계속 오거돈 후보의 신당 합류를 요청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불리한 경선이라도 감수할 테니까 원샷 경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혼란 없이 야권 후보를 정하는 그런 선물을 하십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이미 그 길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계산은 무소속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데 예. 아직은 새누리당 후보가 안 정해져 있고 지금 한참 경쟁 중이고요. 새정치 민주연합의 후보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 인지도가 지지도로 단순 환원이 되어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 양 유력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양당 지지자들의 표는 아무래도 다시 빠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저는 후보의 거품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신당에 합류를 합시다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그분이 기왕에 이제 무소속 후보로 가는 길을 오늘 발표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각자 마이웨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간에라도 물론 이제 후보 등록 전에 경선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지는 여전히 남겨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슨 신당의 후보를 선출한 절차 자체가 예. 위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합신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그분이 무소속 선언을 하시면 예. 예전에 신당은 신당대로의 경로와 절차대로 후보를 뽑는 절차로 간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전혀 없는 게요. 신당은 신당 후보를 뽑아서 그 신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여지를 남기고 하는 건 곤란하죠. 예. 예, 오늘로써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과의 어떤 원샷 경선 이런 얘기는 논의가 중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중단이 아니라 그건 이제 완전히 버려지는 카드가 되는 거죠. 예.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권철현 후보가 오거돈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김영춘 의원께서는 오거돈 전 장관이 아직도 연지 얀지 확실하지가 않다. 예.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근데 이런 요구는 또 새누리당 쪽에서도 했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하신 의미는 어떤 의미신가요? 많은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오거돈 후보가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의 정권 교체, 지난 23년간의 새누리당 일당 독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부산시장을 맡아서 그런 과거의 적폐들을 좀 청산하고 부산을 일대 개혁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 그 관점은 역시 어떤 야권 지지 성향의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 후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혀 그런 부산 개혁, 부산 혁신의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 과거에 새누리당 후보들이나 시장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추상적인 부산 발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전혀 그런 시정 개혁이나 부산 혁신의 길은 걷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야권 후보가 맞는가? 오히려 여권 무소속 아니냐? 예.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생각, 비전이 뭔지, 철학이 뭔지를 밝히고 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서 있는 자리를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 의원님 분석대로 한다고 하면 여권표가 갈려서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권 성향의 표들은 지금은 오 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가 안 정해져 있고 또 유력한 후보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 후보에게 일부가 지금 전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대단합니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4월 하순에 정해지면 저는 그 길로
오 후보에게 좀 넘어와 있던 그런 새누리당 지지 성향의 표들은, 여론들은 다시 새누리당으로 귀향할 거다. 예. 원대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님이 좀 오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죠. 예. 이제 신당 나름대로의 경선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지금 뭐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는데, 신당 내 경선이 진행된다면 그 신당 경선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를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시장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또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만은 3년 전에 고향을 위해서 이바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지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제 열정이나 부산에 대한 애정,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충분히 시장 후보로서 선출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 신당 창당과 관련된 부산 민심을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반응들이신가요? 과거에 민주당과 또 안철수 신당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는 과연 뭐가 잘 되겠냐. 그렇게 해서 야권 지지자들조차도 마음이 안 모아지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갖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시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실체로서 서로 통합이 되고 힘이 모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 후보만 잘 세워서 시민들이 마음을 얻고 또 부산을 바꿀 비전을 제대로 인식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의 여론조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김영춘 후보의 그 과거 지지도를 보면 그렇게 좀 높게 나타나진 않아서 과연 이 열세를 남은 기간에 좀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신당 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인지도 문제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뭐 2월달 이런 무렵의 조사를 보면은 그 시민들 사이 인지도가 90%입니다. 9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인지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인지도와 아직은 시민들의 절반 이상, 제가 해본 조사로는 한 40% 정도가 저를 알고 계시던데요. 그 40%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서울서 국회의원 했다는 것만 알지 부산에서 나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부산 출신이라는 건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그렇게 제대로 알리고 또 제가 가진 부산 개혁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좀 시민들에게 인식을 제대로 시켜 나간다면 저는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후보나 유력한 많이 알려져 있는 후보의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 비전들을 지금 하나하나 계속 발표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의 접촉 면적도 넓히는 그런 대시민 활동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른 속도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져서 우리 신당의 후보를 뽑게 되는 4월 한 중순 그 무렵이 되면은 저는 후보 선출되면은 오거돈 후보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3년 넘게 고민을 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끝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산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시정 확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산은 결국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의 활력이 죽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대로 두면은 지금보다는 10년 뒤가 더 암담한 그런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차원의 빅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산 경제 자유구역을 해안벨트를 따라서 대폭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반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그리고 실제로 또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그 공간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저는 이미 비대해진 수도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넓은 경제 자유구역을 허용해주면서 왜 몰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거 제2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부대접하고 홀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부산 신항 중심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부산 경제자유구역을 예. 해안벨트를 따라서 부산의 원도심 그리고 부산의 원래 항구였던 북항지역,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이 해안벨트를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설정을 하면 인천 수준으로만 넓혀주면 저는 부산을 중국의 상하이나 홍콩 또 싱가포르 같은 그런 국제 자유도시, 무역 금융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산 발전의 견인차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4 지방선거 부산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김영춘 전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 광고 효과를 바라십니까? 국민TV 라디오를 기억하세요. 수십만에 이르는 청취자들이 여러분의 광고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업국 서울 3144-0933-7737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요일별 코너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MBC가 KT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을 단독 취재해 리포트까지 만들어 놓고도 결국 뉴스에서는 이 보도를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종을 하고도 보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번 주 특종의 진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MBC가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 단독 취재를 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다. 흔히 드는 생각은 광고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3월 5일 MBC는 KT의 고객 정보 1170만 명 유출됐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여 보완이 될까봐 담당 기자와 동료 기자가 일주일 가까이 경찰 취재원들의 입단속을 하고 모르게 이제 팩트 수집을 하는 등 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템은 5일 MBC 오전 편집회의에서 단독 아이템으로 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저녁 뉴스데스크 큐시트에는 이제 후반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뉴스에서는 방송 직전까지도 잡혀 있었던 보도였는데 당일 뉴스에서는 누락이 돼서 이 특종을 하고도 낙종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 편집 회의 때는 이제 단독 아이템으로 발제가 돼서 주요 뉴스로 네. 다루려고 했다가 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후반부로 밀렸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방송이 안 됐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좀 의아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이게 인천경찰청에서 취재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예. 인천경찰청에 출입하는 타사 기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서 경찰 기자로서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큰 특종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근데 왜 보도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미스테리인데요. 편집부장은 큐시트를 수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인 불명으로 단독 타이틀이 빠졌고 뉴스 시간이 모자라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 기사 혼동해서 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보도국장은 스트레이트는 뉴스의 기본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회사 내부의 일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유감을 특종이 누락된 것보다 오히려 이 특종 누락 사실이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힌트는 오히려 KT의 반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MBC 노조 민실이 보고서에 따르면 5일날 이제 뉴스가 끝난 후에 KT 측에서 몇몇 MBC 기자들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전 직원이 이제 긴장 속에서 뉴스데스크를 지켜봤는데 기사가 빠졌다. MBC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KT 쪽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고 예. MBC 쪽에서 그거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뉴스를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고 KT가 이제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보도를 앞두고 KT와 MBC 뉴스를 편성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딜이
서로 있었다 이런 걸 충분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 MBC 노조죠. 민실이라는 곳이. 네, 이제 누락한 경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 것 같고요. 근데 MBC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누락됐다는 게 외부에 알려졌느냐. 네네. 이걸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MBC 노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이제 데스크급들과 일선 기자들의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다. 예. 그 감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됩니다만 MBC가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긴 파업 이후에 이 조합원 출신들 기자들을 데스크들이 배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회사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보도 구성원들이 한 리포트나 발제 같은 것들이 그 이제 내용의 정당성이나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종의 선입견.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편이 갈라진 그리고 이제 실제 필드에서 취재를 하는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 오래전부터 MBC에 있었던 기자들이 아니라 그 시용 기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말하자면 주요한 부서들, 정치부나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용 기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도국이 완전히 개편이 되면서 이 리포트 누락건이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냐. 우리 이런 이제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보도국장도 적극적으로 어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실제 계속적으로 리포트 누락을 경험해 왔던 기자들이 이게 또 이러는구나. 데스크가 이런 좀 어떤 자조와 냉소의 단계로 빠져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MBC에서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들이 이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네. 이 MBC 보도가 누락된 이후에 이게 저도 이 보도를 봤습니다. 인천 경찰청이었죠. 네네. 예. 그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건데요. MBC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인천경찰청을 비밀리에 취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KT도 취재를 했고요. 근데 KT 쪽에는 최종적으로 확인 단계의 취재가 들어갔겠죠. KT가 그거를 취재가 들어오니까 다시 MBC 그 취재 기자가 아닌 MBC의 윗선에 이제 보도에 대한 이제 딜을 들어갔겠죠. 뭐 보도의 내용을 축소해달라든지 아니면 기업 이름만 빼달라든지 뭐 KT 삼성 정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KT 삼성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이름을 빼달라 아니면 뭐 회장님 이름만 빼달라 뭐 이런 수준의 이제 그 딜이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MBC가 취재를 들어왔으니 보도는 불가피한 것이고 근데 MBC 발로 보도가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어쨌든 메시지를 좀 정돈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정작 전날 MBC는 보도에서 이제 누락을 시켰는데 인천경찰 그 다음날 오전에 전체 기자 브리핑을 해서 이 사건을 확 이제 노출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MBC 이제 인천경찰청이 뭐 브리핑을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KT 정보 유출이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뭐 당일 하루 종일 뭐 한 다다음 날인 7일까지도 그 주요 조간지나 이 주요 조간이나 연합뉴스 등의 이제 포털에 다 그 대문짝만하게 걸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뭐 저도 그 브리핑 장면을 봤는데 이게 원래 이제 MBC가 하루 전에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기사였군요. 네네. 예. 뭐 MBC에서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MBC 노동조합 민실위원들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단독 타이틀을 달고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리포트 79건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단독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79건 가운데 35건이 뉴스 중반 이후에 배치됐고 이 중 19건은 20번째 이후에 배치되면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이 편성 배치만으로 이제 경향성을 추측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템의 선정과 배치 판단이 편집부의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에서 편집부 최근 MBC 뉴스가 시청률 면에서나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나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편집의 책임자들이 굉장히 좀 무능하다 이런 평가는 분명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MBC에서 후반부에 배치됐던 주요 논의들을 그 리포트 단독 보도들을 보면 뭐 공정위 간부 다단계 조합 인사의 압력 의혹이라든지 오비맥주의 그 배당금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조 원대 분식회계 금감원 대우건설 감리 착수
부분이라든지 뭐 불법 광고물 무마, 수뢰 공무원 수사라든지, 뭐 국방부 사이버 사령관실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제가 제목만 읽어드렸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경향성들은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기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권의 불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권력과의 관계에서 좀 민감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관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보도들이 어쨌든 뉴스의 사명 같은 보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하면 탑에 걸려도 될 보도가 20번째 이후에 배치되기도 한다. 이게 현재 지금 MBC 뉴스의 어떤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뉴스 밸류 판단이야 MBC가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과연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본다면 과연 이런 편성이 적절하냐는 또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경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MBC 내부에서 이루어졌나요? 예, MBC가 이제 그런 상호적인 피드백에 굉장히 활발한 이제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긴 파업을 거치고 뭐 완전히 이제 회사 사측에서 노조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노조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편집국 차원에서 이제 받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유출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거다. 뭐 이런 발언을 보도국장이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인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실에서 뭐 웬만한 보도들 그다음에 이제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집단적 폐쇄성이나 혹은 어떤 그 획일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MBC 기자들이 필드에서 뛰는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MBC 구성원 이제 기자들에 따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모르는 시용 기자들 출신 혹은 이제 외부에서 온 기자들, 모르는 기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MBC 보도국의 어떤 체질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도 뚜렷한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MBC 내부의 보도 구성원들은 어떤 그 노조 활동이라든지 혹은 그 사내 비판적인 활동을 한 기자들이 발제하거나 취재해온 아이템을 편집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밸류를 부여해주지 않는 뭐 이런 이제 맥락의 연장에서 좀 발생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예, 뭐 MBC 내부에서 고민할 문제긴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취재해봤자 어차피 뒤로 밀리거나 심지어는 보도가 안 될 텐데 내가 뭐 열심히 취재할 필요 있겠나. 또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면 뭐 MBC 뉴스 데스크나 뉴스의 어떤 힘 이게 좀 점점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 기자가 어쨌든 발굴해오는 아이템들이 뉴스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매체이건 간에. 근데 이런 이제 아이템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고발성 스트레이트들이 홀대를 받는 경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이제 잘못된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저하랑 소통의 불능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뉴스 경쟁력 추락을 더 가증시켜서 이 보도국 전체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실력을 저하하는 이런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MBC 뉴스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치 관련 뉴스에서도 굉장히 편향적이다, 종편 못지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부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MBC 뉴스가 어떤 의제를 주도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보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동물 뉴스다, 날씨 뉴스다 이런 비아냥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스트레이트 특종을 하고도 이거를 뉴스 후반부에 배치했다가 결국에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보도국의 구성원이 특종을 해온 걸 결국 모든 언론이 쓸 때까지 우리는 보도도 못하는 뭐 이런 편집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 편집국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김한 기자가 이 건 말고도요, 뭐 취재 과정에서 혹시 MBC 기자들, 특별히 이제 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했거나 하고 있는 기자들 좀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지 않는 부서
이제 간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MBC 뉴스가 한참 저희가 매체 평지 이제 7년 8년 됐는데 이제 늘 MBC 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름을 보던 기자들이 거의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뉴스데스크 보다 보면 낯선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낯선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 파업 이후에 MBC 사측에서 MBC 보도국의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을 완전히 이제 바꾼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인적인 그 변화가 이제 급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 꼽히고요. 결국엔 뉴스든 뭐든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자기가 왜 오게 됐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비판적인 리포트를 하든지 고발 아이템을 갖고 오면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검열이라든지 내부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MBC 뉴스를 보면 메인 뉴스보다는 좀 이제 소외받는 시간대의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오후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보도나 공격적인 보도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오히려 9시 뉴스는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동물 얘기 많이 하고 날씨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정보 얘기 많이 하고 이런 뉴스로 완전히 이제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예. MBC가 단독으로 취재했다가 결국 보도하지 못한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오늘 특정호의 진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 앙케이트 의견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도 받은 체육훈장 청룡장 김연아 선수는 못 받게 됐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속내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 드렸는데요. 이를 우약고님 유력 무죄, 무력 유죄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푸른바다님 웃음조차 안 나와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 신나리님 그저 웃지요. 예, 소맥처럼님 나경원도 받은 상이라면 나는 받지 않는다. 난 이미 여왕이니까. 투승이님 씁쓸하지만 쿨한 나 연하는 이것마저도 승복하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